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나스닥이 조금 힘을 내주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으나 이제 쏟아질 지표 발표를 경계하면서 더불어서 엔비디아 실적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지켜보면서 시장은 다소 관망세에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투자 포인트 어떻게 좀 대기하면서 현명하게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 주요 이벤트들을 앞두고 경계심이 작용하는 하루였습니다. 금요일의 시장 상황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 지수가 그래도 4거래일 만에 반등해줬다라는 점은 반가웠습니다. 0.1%대의 플러스권이었고요. 22,900포인트 선을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우량주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며 다우 지수가 0.6%대, S&P 500 지수는 결국에는 막판에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조금 아쉽게 마무리가 됐던 하루였습니다. 일단 그 전까지 급락했던 기술주들이 일부 반등에 나서주기는 했습니다만 그 반등의 폭이 시원스럽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주 엔비디아, 이번 주죠. 엔비디아의 실적을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캐피털닷컴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AI 트레이드의 큰 시험대가 될 것이다. 지금 시장에서 불거지고 있는 버블 우려를 진정시키거나 아니면 더 자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연준의 12월 금리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도 한 가지의 부담 요인입니다. 이제 CME 패드워치 툴에 반영되어 있는 25bp 인하 확률은 단 44%에 불과한 상황이죠. 한 달 전에 이 수치가 90%대가 넘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금 정말 많이 밀려 있는 건데 이날 역시도 연준 위원으로부터 추가적인 매파 발언이 나왔던 영향이었습니다.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죠. 제프 슈미드. 지금 상황에서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고용시장을 지지하기보다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고착화할 수 있다. 지금 이러한 판단이 나의 기조를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 몇 주간 나오게 될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 오픈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분명한 매파적인 색깔을 띠고 있는 발언이다 보니까 부담이 됐습니다. 이날 10년물 금리가 3.7bp가량 급등했다라는 점도 저쪽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최근 연준 안에서 이렇게 매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12월 FOMC에서 매파와 비둘기판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히트맵을 열어서 실제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을 해보시죠. 특히나 압박받았던 AI주들이 일부 반등세를 나타냈는데 엔비디아가 1.7%대, 브로드컴 역시 0.7%의 상승이었고요. 오라클이 2.4%, 그리고 팔란티어 전날 6%의 급락을 딛고 이날 1%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JP모건이 내놨던 한 가지 이 분석이 영향을 줬습니다. AI 투자는 거품이 아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AI 거품 논란을 일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했고요. 지금 AI 투자 엄청나게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고 있는 건데 그 정당성을 입증하는 자료 역시도 공개를 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JP모건의 보고서를 한번 들여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마이크론의 주가가 4%대 급등했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AI 데이터 센터 건설로 인해 메모리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를 이유로 DDR5 제품 가격을 60% 인상했다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들이 전해졌죠. 이에 따라서 마이크론 그리고 샌디스크 등의 주가가 함께 탄력을 받아가는 양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는 빅테크주 가운데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상승세 역시도 눈에 띄죠. 1.4%의 강세였는데요. 베어드 측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혁명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 목표가를 $600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주말 사이에 전해졌던 테슬라 이슈를 확인해 볼 텐데요.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중국산 부품을 전면
배제할 것이다 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다음 화면을 함께 열어보시죠. 이러한 결정은 올해 초에 내려졌고 또 이미 일부 중국산 부품은 교체를 완료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거든요. 대체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품으로는 LFP,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남아있는데 그동안은 중국의 CATL이 이 LFP 배터리를 공급해 왔잖아요. 그렇다면 대체로 공급해줄 만한 업체를 찾아야 될 텐데 대표적으로 지목되고 있는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 혹은 파나소닉 두 가지를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기업이 수혜를 보게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높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퀀텀 컴퓨팅, 금요일에 실적 발표를 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했던 종목으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과 이익 둘 다 보시면요,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매출액이 280%나 급증하면서 38만 달러대를 기록했고요. 그 덕분에 원래는 주당 6센트가량의 손실이 날 거다라는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주당 1센트 의 순이익을 기록한 거고요. 이렇게 매출액이 급증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자사의 연구개발 서비스와 맞춤형 하드웨어 계약 증가, 그리고 디렉3 양자 최적화 시스템에 대한 매출을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측의 설명까지도 전해졌습니다. 퀀텀 컴퓨팅 이날 정규장에서도 5.6% 급등을 했는데 이후 애프터마켓에서 13%대 시세가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12달러대의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말 사이에 가장 많은 분들께서 주목하셨을 만한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은 매 분기마다 자신들의 투자 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버크셔 해서웨이, 이 워렌 버핏이 현재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3분기 말을 기준으로 한 내역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가장 높은 비중 순위로 제가 이걸 정리를 해왔는데요. 보시면 계속해서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식은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플은 14.9% 비중을 줄였고요. 이로써 전체 비중은 23%가량. 그런가 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도 6.2% 줄이면서 비중이 이제 11%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는 코카콜라와 쉐브론, 옥시덴털 이런 버크셔가 그동안 계속해서 홀딩을 해왔던 소비재 종목들은 비중 변화가 없었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번에 많은 투자자들께서 가장 반가워하셨던 소식은 바로 마지막에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알파벳을 신규로 매입을 했다는 것이죠. 1.6%의 비중을 이제 들고 있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워렌 버핏이 AI 관련주 혹은 빅테크 혹은 달리는 말에 올라탄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3분기 말 기준이기 때문에 3분기 알파벳 주가의 평균 이 중간값을 생각을 해보자면 한 200달러 정도가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만 이 200달러 정도를 평균 매수 단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이후로 벌써 알파벳의 주가가 20에서 30% 올랐거든요. 따라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새롭게 매입한 알파벳에 지금 수익권에 들어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알파벳의 신규 매입에 투자자들이 특히나 신나하는 이유는 애플의 보유 히스토리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버크셔가 애플을 매수했던 게 2016년, 이후 10년 동안 보유하면서 애플의 주가가 무려 10배나 뛰었던 히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초기 3년 동안에는 애플의 주식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분할 매수를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롭게 픽한 알파벳에 대해서도 역시나 앞으로 꾸준하게 분할 매수를 해주지 않을 것인가 라는 것이 현재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되겠습니다. 물론 워렌 버핏이라고 해서 투자를 다 성공하기만 한 건 아니죠. 대표적으로 여기 안에서 보여지는 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특히나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부진하면서 아마도 여기서 손실을 지금 크게 보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케첩을 만들고 있는 크래프트 하인즈와 같이 필수 소비재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고전하고 있는 보유 종목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불어 지금 그 밖에도 여기 안에서 순위가 보이지는 않지만 아마존 역시도 비중 17위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19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도미노 피자와 시리우스를 추가 매수했다라는 점까지 체킹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 앞으로 이번에 버핏이 새롭게 픽한 알파벳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간 일정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수요일이죠. 19일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공개됩니다. 엔비디아 이 지금 옵션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내재 변동률 위로든 아래로든 6.2% 정도의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 올해 들어서 가장 이 큰 변동폭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AI 트레이드 분위기가 다시 한번 판가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밖에는 20일 목요일에 9월 비농업 고용보고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21일 금요일에는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날 주가 변동성도 감안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정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로 이어갑니다. 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투심이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균열 속에서 투자를 이어가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긴 한데요. 그럼에도 흔들리는 투심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방향성을 잡아가야 될지 이번 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내용을 확인하면서 그리고 FOMC 의사록 내용을 확인하면서 조금씩 안개 속을 헤쳐나가야 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확실히 전미투자자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계속해서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다 쪽보다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앞으로 조금 약세의 흐름을 그리지 않을까 쪽에 응답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비중입니다. 사실 계속해서 강세장 흐름이 이어지면서 40을 잘 넘어가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베어리시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61%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62%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강세장이 조금씩 좀 덜컹거리면서 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강세장을 가장 강력하게 이끌었던 투자 주체는 리테일, 개인 쪽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흔들리게 된다면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견고하게 유지해왔던 3년차, 4년차의 강세장까지 조금은 우리가 변동성을 예측하면서 가야 될 필요는 있다,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는 정도의 데이터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를 가장 강력하게 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업들의 부채 문제입니다. 지금 블룸버그 통신에서 AI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사실 블룸버그뿐만이 아니라 월스트리트 저널, 다양한 매체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막대한 자본 지출을 하는 것이 괜찮냐라는 의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하나씩 좀 뜯어보도록 하죠. 자, 역대급 신용 위험을 맞이하고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AI 부채 증가 우려가 대체 얼마나 크길래 우리가 이렇게 투심이 흔들릴 정도로 그리고 기업들이 계속해서 걱정을 할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가 좀 들여다보면요. 오라클과 메타를 중심으로 해서 2024년 대비 올 들어서 정말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료이고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채 증가 속에서 저희 지난주 뉴스프레소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린 바가 있고 지난주 글로벌 비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조금은 프랑켄슈타인처럼 얽힌 방식을 통한 복잡한 신용대출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과연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앞으로 시장의 원동력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관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중국 시장에서 저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성능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다는 불안감도 이러한 막대한 투자를 과연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I 인프라에 대한 부채 폭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을지 함께 보시죠. 미국의 주요 테크 기업들 메타와 오라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올 가을 2달 동안 무려 75억 달러 이상의 투자 등급 회사채를 새로 발행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렇게 회사채를 발행한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실제로 기업들이 원했던, 모금했던 자금 보다도 훨씬 많은 수요가 쏠리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여전히 탄탄한 수요를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충분히 반증을 해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위쪽 자료를 보시면 5년 만기 CDS 프리미엄 치솟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 선과 지금 노란 색깔 선이 모두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이전에 2022년의 약세장 당시만큼 아주 올라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치솟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CDS 프리미엄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기업의 부채를 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기업채,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업들, 특히 덩치가 꽤나 큰 대기업의 파산이 15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좀 걱정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올 들어 미국 대기업 655곳이 파산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셈이고요. 아직까지 올해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2024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과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의 신용부도 스프레드 앞서서 살펴보신 자료와 좀 연계가 될 수 있겠는데요. 42bp까지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이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기업의 부채 증가 속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이후의 최고고 2024년에 무려 2배에 달하고 있는데요. 강 세장이 가열차게 속도를 냈던 2024년으로 돌아가 본다면 지금 현재 CDS 프리미엄이 치솟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목소리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용부도 스프레드가 높아지고 있는데 투자 적격 등급 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는 점도 조금 우려스럽게 봐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반드시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미국의 기업 파산이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좀 투자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까? 오라클 역시 좀 경계를 키우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경계를 키우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AI 데이터 센터 건설만 5년간 1조 5천억 달러 그리고 5조 달러가량의 회사채와 채권 자금이 투입될 것이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늘어나는 부채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기업을 찾아 나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앞서서 체린 앵커가 버크셔 해서웨이의 13F 보고서 내용 자세히 짚어주었는데요. 다른 캐시카우가 명확하게 있거나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어찌할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다른 쪽에서 충분히 상쇄가 가능한 기업들 위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되는 시기가 됐다라는 목소리도 IB들에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헬스케어 섹터라던가 방산 섹터 좀 순환매가 돌 수 있는 쪽으로 시선을 옮겨보자라는 의견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